신범철의 돌직구. 그래서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국내적으로 잘못 설명된 부분이 있어서 여전히 북한의 핵은 협상용이다. 아니면 이제 북한은 핵을 보유하려 한다.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질문에 대한 우리 홍영표 장관님의 답변은? 보유하고 협상하겠다. 근데 김정은이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벼랑 끝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김정은은 벼랑 밑 전술 같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쏴들고 핵물질 같은 거 쏴들고 벼랑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나 여기서 일단 자리 잡았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핵 포기를 약속했다라는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거는 비핵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핵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장관님 이제 본격적으로 뭐 북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장관으로 계실 때 좀 에피소드 같은 것 좀 한두 가지 들려주시죠. 예전에 장관님 이렇게 재직하실 때 보면 일을 엄청 열심히 하셨나 봐요. 항상 입술이 부르터 계실 적이 많았습니다. 항상은 아니고요. 딱 한 번. 한 번 그러셨어요? 예. 그때가 어떤 때였죠? 그때는 개성공단을 다룰 때였습니다. 사실은 개성공단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까지 쏘고 완전히 핵 개발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정부에서 확인을 하고 기존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그 판단을 했고 그래서 개성공단으로 사실은 그 현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닫아야지 제재가 제대로 이어지고 그래야지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가해져서 핵 문제를 조금이라도 관리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개성공단을 닫게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것은 중요한 결정이고 힘든 결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결정을 하는 과정. 근데 사실은 그게 단순히 이제 개성공단 문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사실 이제 개성공단을 닫은 건 2016년 2월이었는데 2015년 8월부터 소위 이제 그 2+2 회담이라고 남북 간에 굉장히 큰 회담을 통해서 남북 간에 한번 대화에 물꼬가 트였어요. 그래서 2016년에는 남북 관계 굉장히 잘 될 거라는 그런 사실은 기대들을 모두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세웠었고. 근데 갑자기 연초부터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하면서 개성공단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정책도 많이 방향을 조금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피곤이 쌓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입술이 굉장히 크게 터졌죠. 그래서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강한 기억을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도움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비난하려고 하던 사람들도 일단 저를 보면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좀 그런 불쌍한 좀 그런 감정을 가졌는지 일단 좀 안부부터 묻고 걱정부터 해주면서 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어려운 상황을 넘어갔는데요. 몇 년이 지나도 지금 우리 신 박사님도 그러시지만 저 보면은 항상 이 입술 부르튼 얘기부터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도대체 몇 년 전 얘기인데요. 다 옛날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통일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사실은 정책적으로도 다양한 길이 열려 있는데 사실 주변에서 여론도 굉장히 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 진영 논리도 있고요. 근데 제일 문제는 북한이라는 상대가 정말 어려운 상대입니다. 제가 정부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밖에서 이제 후배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제일 느낀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북한 정말 터프하다. 내가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인지는 알았지만 이렇게 힘든 상대인지는 몰랐다. 예측도 불가능하고 어디도 칠지도 모르겠고 대화가 되는 듯 하다가 또 딴소리하고 어떨 때는 완전히 입장을 180도 바꾸는데 아무렇지 않게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상대하기가 힘들고 그러한 점은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카운터파트가 북측에 누구셨어요? 카운터파트는 여러 명 있었지만 제가 장관으로 있었던 시절에는 이제 당시 그 통전부장을 맡고 있었던 김양건이 이제 주로 제 카운터파트였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릴 때는 이제 2015년 8월 달에 그 소위 목함지뢰 사건 이후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을 때 북한이랑 이제 소위 이제 그 9박 4일 대화를 했었죠. 그때 대화가 이제
그 당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예. 그리고 북한에서는 당시 그 황병서 그 예. 총정치국장 예. 그리고 김양건 이렇게 2+2 회담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도 김양건은 김영철이나 리성건에 비해서는 양반 아니었습니까? 그게 딱 양반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도 그래. 왜냐하면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이 있고 음. 북한의 협상 대표들은 또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워낙 오랜 시간 이 남북 문제를 다뤄왔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알고 그렇게 아주 그 조그만 걸 가지고 이렇게 건드리면서 파고드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청와대에서 이성건하고도 한번 대화를 해봤었어요. 네네. 이성건도 만만치 않은 데고요. 예. 약간 스타일은 틀리지만 둘 다 굉장히 어려운 상대였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정말로 이렇게 실제 북한과 협상을 해보신 분들은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환상을 가지고 성급히 달려들었다가는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고 나오는 북한의 협상술에 말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철저히 준비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어떻게 쓰든지 수호하겠다는 그런 의식이 없으면은 자칫 끌려가기가 쉽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혹시 통일부 장관 재직 시절에 뭐 한번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시청자분들께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나만 더 해주세요. 아주 구체적인 에피소드라기보다는요, 그 통일부에서 하셔야 되는 역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북한만을 상대하는 일이 아니라 이게 여론도 잘 관리해서 통일 공감대도 만들어야 되고 또 국제사회에서 주변국들이 또 훈수를 많이 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또 관련 정책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다루어야 되는 그런 그 자리이고 또 그러한 분야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고요. 이건 사실 제가 장관 때 에피소드가 아니라 청와대에 있을 때 에피소드인데 이게 제가 이제 이 통일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제가 가끔 듣는 얘기인데요. 청와대에서 제가 이제 통일비서관으로 있었고, 그럼 이제 외교안보 수석실 밑에 통일비서관, 국방비서관, 외교비서관 이렇게 세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럼 아침마다 외교안보 수석과 회의를 합니다.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번 주 어떤 현안을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보니까 국방비서관이랑 외교비서관은 현안을 한 두 페이지 막 세 페이지씩 이렇게 써와서 보고를 쫙 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있을 일, 내일 있을 일 막 정리를 해도 한 페이지가 안 넘더라고요. 약간 자존심이 상해서 막 한도 넓혀보고 막 없던 일막도 막 쓰고 해서 한 2페이지를 만들어 가봐요. 그래도 페이지 길이는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3페이지를 써가도 많은 경우 국방비서관과 외교비서관은 이 일은요, 이건 해결됐고 이렇게 해결할 거예요. 그러면 쭉쭉쭉쭉 넘어가서 금방 끝나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고를 시작하면은 하나하나가 다 저희끼리도 이제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 여기에 관련된 국방 상황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미국의 상황은 어떤가,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은 2배, 3배를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통일 문제의 특징이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실제로 그 문제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관련돼서 해결돼야 할 문제도 많고, 소위 우리가 그래서 흔히 고차원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정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절대 환상을 가지면 안 되고, 북한과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또 주변국의 정책 방향들을 하나하나 잘 따지고 살피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역시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말씀해 주시니까 참 와닿는 것 같고요. 가을단풍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샤인님, 장관님 반갑습니다. 와이리드님, 네, 장관님 반갑습니다. 방송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송자님께서는 장관님 그때 입술 부르튼 거 기억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 행보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1월 달에 8차 당대회를 했고요.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대회에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소위 사업청화보고 전문을 한번 쭉 읽어봤는데 딱 느낌은 북한이 그냥 나의 길을 가겠다. 그렇죠. 나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미국하고 남한한테는 그 길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어쨌든 거기에 잘 맞춰서 한번 해봐.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우리도 좀 대화나 이런 것을 해볼 수도 있어. 아니면 그냥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거야 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졌다고 보고요.
물론 그 나의 길을 가겠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핵보유국으로서의 그 핵지위를 인정받는 그 길로 가서 핵보유국으로서 뭔가 행동을 하겠다라는 네. 점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대남 관계에 있어서 얘기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 남한 탓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야, 이렇게 내노란불 논리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핵무기 개발, 그 밖에 국방력 강화는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근데 한국이 한 것은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그런 뭐 군사훈련이라든지 무기 강화하는 거 이것조차도 다 중지해라. 그것이 근본 문제고 그것이 풀려야지 다른 것도 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역시 그 남북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이제 본질적인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 이런 표현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주한미군 주한미군 훈련,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첨단 장비 도입 중지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이고 우리 한국 정부가 기존에 제안했던 뭐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방역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 문제다. 그런 거 가지고 생생하려고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랜 세월 북한이 유지해왔던 군사 정치적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 된다라는 그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고 그 속내는 역시 핵지휘국으로서의 북한의 위치를 인정하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지금 이제 그 제재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그 제재를 이제 우리가 훼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방역 협력이라든지 그래도 제재에서 걸리지 않을 만한 그런 이제 가벼운 협력부터 하자라는 것인데 북한이 그런 거 가지고 뭐 남북 관계는 얘기하지 말고 할 거면은 제재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대규모적인 경제 협력을 한번 제안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 한국 정부라는 그런 고리를 고리부터 건드려서 이 제재의 고리를 깨보자는 그런 전술을 쓴 것이 아닌가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아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제가 사실은 예. 이 통화 보고서를 보고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이번에 북한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7차 전당대회도 읽어봤는데 그때도 평화 얘기를 했지만 그때는 그냥 뭐 한반도 평화는 뭐가 필요하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뤄야 된다. 이런 굉장히 레토릭 차원의 정치 수사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평화라는 것은 우리 국가 이익과 국가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력을 계속 강화해야 된다. 결국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결국 핵평화를 얘기한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핵평화를 강조하면서 특히 국가 이익 차원에서의 평화 문제를 얘기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아직 연구는 못 해보고 한번 단어 횟수만 찾아봤는데 통일이라는 단어 횟수는 7차 대회에 비해서 한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민족이라는 말도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아시겠지만 분량이 7차 대회 때는 제가 단어를 따져보면 한 6만 단어 분량이고, 요번 8차 때는 축약해서 보냈기 때문에 한 2만 5천 단어 분량이어서 한 2.4배의 차이가 있는데 그 비율을 계산했을 때 한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는 것이고요. 근데 국가라는 단어는 4배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 2019년 하반기부터 김정은이 국가제일주의를 내세웠는데 그 이후에 국가이익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 태도도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 변화는 저는 사실은 캐치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한번 그건 저희가 한번 나중에 같이 한번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걸 듣고 나니까 이 자력갱생을 지금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 체제를 갖다가 김정일 체제를 갖다 계속해서 보유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잘 살아보겠다. 대내적으로는 그러니까 김정은 유일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했잖아요. 그러면서 자력갱생을 우식 사회주의의 3대 이념 중에 하나로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대회가 끝나고 며칠 후에 북한에서 나온 또 문건을 보면 이 경제 발전을 하는데 국가 이익이 최우선이다. 개별적 이익보다 국가 이익을 최우선해야 된다라고 또 한 번 그 경제 문제에서도 국가 이익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홍 장관님께서 이따가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실 거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마무리 단계에서 저희가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제가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북한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돌직구를 하나 날리겠습니다. 신범철의 돌직구. 그래서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국내적으로 잘못 설명된 부분이 있어서 여전히 북한의 핵은 협상용이다. 아니면 이제 북한은 핵을 보유하려 한다.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질문에 대한 우리 홍영표 장관님의 답변은 무엇인가요? 보유하고 협상하겠다. 보유하고 네, 협상하겠다. 핵 보유 의지는 분명하고요. 예. 핵 보유를 인정해라 하고 인정 안 하면 우리는 기정사실화 전략으로 가겠다는 것이 일관된 김정은 시기에서 일관된 전략입니다. 요번에 그 8차 당대회에서도 그런 입장이 다시 한번 재확인된 것이고요. 네. 제가 그래서 이미 장관 시절에 한번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김정일 시기에는 저희가 우리 북한의 왜 벼랑 끝 전술, 벼랑 끝 전술인데 그 벼랑 끝 전술은 사실은 나 핵무기 가질 거야. 핵무기 가지면 니들한테 안 좋으니까 나 핵무기 안 갖도록 뭐 좀 내놔봐. 다른 말로 하면 나 벼랑 끝에서 떨어지면 니들 안 좋으니까 내 손을 한번 잡아줘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벼랑 끝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김정은은 벼랑 밑 전술 같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쏴들고 핵물질 같은 거 쏴들고 벼랑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나 여기서 일단 자리 잡았어. 내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건 니들이 한번 잘 자리를 깔아주면 올라갈 수 있어. 아니면 나 여기서 혼자 살 수도 있고 위험하면 여기서 핵 터뜨릴 수도 있어. 이거 쓰면은 니들도 힘들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핵 보유국으로서 그동안 추구해왔던 경제적, 외교적, 정치적 이익을 한번 이끌어내 보겠다. 이것이 북한의 지금 전략이고 그렇기 때문에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그 전략 하에서 제재 완화를 노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핵 포기를 약속했다라는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틀렸습니다. X입니다. 비핵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핵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북한이 얘기하는, 김정은이 얘기하는 비핵화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협상하겠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목표는 한반도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의 그런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철수시키고 근본적으로는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겠다라는 철수시키겠다는 그것이 아주 일관된 북한의 입장이고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양 그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평양 그 북한 주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김정은이 육성으로 처음으로 비핵화 얘기를 했다고 해서 우리들이 비핵화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졌어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한 얘기가 뭐냐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 지도자가 자기 국민 앞에서 내가 가진 핵무기 위험한 거니까 내가 가진 핵무기 없앨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미국의 핵무기, 핵위협 없애겠다라는 그 메시지거든요. 북한 주민한테 주는 메시지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고 2018년 대화가 시작하고 나서 잠시 동안은 핵무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 정전 억제력 이런 것만 썼는데 요번에 완전히 다시 핵무기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비핵화 협상에 나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오늘 재밌는 말씀 해주셨어요. 이거 저도 나중에 다른 데서 쿼트를 하겠습니다. 벼랑 아래 전략. 정말로 북한이 지금 핵 능력을 굳히기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방관했다가는 정말로 몇 년 후에는 핵 있는 북한을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풍조가 조성될 수 있다. 따라서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정은의 말, 장관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그거를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로 읽으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장관님께서 방금 전에 해주신 전통적인 입장이 어떻게 보면 정통파적인 입장이고요. 그것을 갖다가 왜곡하고 확대 해석해서 마치
핵을 포기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왜곡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